요즘에 또 고금리 또 길어지니까 또 증시도 빠지고 막 채권도 쇼크 나오고 하니까 다시 또 부정적인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 그림이 아주 자극적인데요. 보시면 여기 리세션 침체 요 표시를 든 저승사자 곰이 와가지고 여기 황소한테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갈 시간이다 이러면서 무섭죠? 아주 강렬합니다. 결국은 고금리 장기화로 침체가 와서 또 쇼크가 올 수 있는데 이 충격을 좀 피해서 숨어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뭐 이런 얘기들도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 좀 나눠볼게요. 일단은 혹시 이분 보신 적 있나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인데 요 분이 하도 연준의 소식을 내부적으로 잘 알아가지고 연준 출입 기자기도 하고 사이도 워낙 좋대요. 네트워크가 좋대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게 없다 그래서 일명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이지만 않지 연준의 내부 분위기나 입장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언론인 기자라고 평가받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의 기사는 하나하나 되게 주목을 받는 분이기도 해요. 근데 하필 이번 주에 이분이 되게 섬뜩한 기사를 썼습니다. 갑자기 왜 매번 연착륙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까? 이 말이 쉽게 바꾸면 왜 결국 침체는 오는 것일까? 이 얘기거든요. 침체가 안 온다 하지만 결국은 그건 틀리고 다 침체로 이어지는 걸까? 라고 기사를 쓰면서 분석 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요. 빨간색 표시 있는 부분이 침체고요. 파란색 막대가 침체가 없다라는 기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착륙을 침체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연착륙 기사가 쫙 솟아난 다음에 침체가 없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다음에 기가 막히게 침체가 오고 침체가 없다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 다음에 침체가 오고 침체가 없다 그러니까 침체가 오고 침체가 없다 그러니까 침체가 오고 지금도 침체가 없다라는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었는데 이제 그러면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이제 찜찜한 기사를 냅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하고 뭐 얘기를 한 건가 이제 침체가 올 때까지 고금리 유지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걸 좀 더 확대해서 보니까 똑같아요.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침체가 없다라는 기사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난 다음에 침체가 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2000년대에도 침체가 없다. 와 이거 봐 경제가 너무 좋아 하니까 침체가 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압도적이죠. 지금 보시면 미국 경기 너무 좋다. 나홀로 호황이다. 진짜 다시 없는 엄청난 큰 빅사이클이고 이거는 침체 올래 올 수가 없다가 기사가 지금 뭐 폭등입니다. 이러면 또 오나요? 찜찜하죠? 약간 이걸 이제 이번 주에 연준의 하필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그 기자분이 내니까 약간 시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지? 왜 갑자기 지금 이 기사를 내지?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기업들도 실적 발표 때마다 신기하게 침체 직전에 연착륙, 침체 없다를 언급을 많이 합니다. 이게 S&P 500 기업들의 어닝콜 때에 연착륙 관련 언급 횟수를 카운트한 건데 침체 전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도 보시면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언급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약간. 그래서 요게 있는데 아마 눈치 좀 빠르신 분은 이 자료 보시면서 아니 여기 95년도에는 침체가 안 왔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유일하게 95년도가 침체를 피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끼워 맞추기 아니냐 괜히 그럴싸하게 맞춘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티밀하우스 기자가 심지어 본인이 스스로 이걸 반박을 합니다. 요때만 예외적인 이유가 자기가 있는 것 같다 해보니까 95년에는 연준이 재빠르게 미리 금리를 내렸대요. 요게 그 그림이거든요. 연준이 94년부터 3% 금리에서 6%까지 올리고 바로 4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3차례 연속으로 빵 내려버렸대요. 그래서 경기 충격이 오기도 전에 금리를 내린다는 신호를 줘가지고 이때 유일하게 침체를 피할 수 있었지 다른 때는 다 예외 없이 이렇게 급하게 올리고 나서는 침체가 왔다라는 얘기를 이 기자가 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 기자도 하는 말이 고금리 오래 유지하면은 결국은 문제가 생겼다. 근데 지금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 찍은 거 보면은 결국은 고금리 오래 유지하겠다라는 게 9월 FOMC의 주장이었잖아요. 점도표나 경제 전망 보면은. 그래서 이 기자도 연준 위원들이 결국은 고금리 오래 유지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주장이었는데 과거에도 보시면 2000년대도 8개월 정도 유지하다가 문제 터지니까 내렸고요. 2006년에도 14개월 유지하다가 문제 생기니까 내렸고 이때도 코로나 직전에도 7개월 정도 유지하다가 금리 인하했는데 지금 만약에 연준 위원들이 주장한 대로 하면은 5.5% 고금리를 1년 동안이나 유지할 생각인 겁니다. 지금 시장 전망대로 하면. 참고로 2023년 7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7월 동결, 9월 동결. 근데 내년 7월까지 지금 유지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소 내년 6월? 그러면 거의 11개월, 12개월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준하는 엄청 오랜 기간 고금리로 동결을 유지하는 건데 결국은 문제 생기면서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기자의 입장은. 너무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도 너무 빨리 내렸다가 괜히 뭐 물가 못 잡았다는 욕먹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고금리를 유지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2007년에도요 연준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때도 연준의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 오기 1년 전에 연준이 뭐라고 전망을 하냐면 야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도 경제가 너무 성장률이 가팔라서 전망치를 올리겠습니다라고 한 게 1.8%에서 2.5로 올릴게요 라고 한 겁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업자도 늘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기껏 늘어나봤자 4.8에서 4.9로 조금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질 것 같다고 전혀 전망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2008년에 리먼 터지면서 경제가 성장하기는커녕 마이너스 2.5 예상치 완전 틀렸죠. 경제 성장은커녕 박살이 났으니까. 그리고 실업률이 안 늘어날 것 같아 그랬는데 실제 실업률은 6.9까지 올라갔습니다. 6.9로 평균치가 엄청 올라갔죠. 그러니까 완전 전망 다 틀린 거죠. 그 당시 연준 위원장이 버냉키 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유명한 인터뷰가 아직도 돌고 있죠. 영상이 뭐냐면 2007년에 확실하게 연착륙을 예상한다. 전혀 미국 경제는 위험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리먼 터지고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가 터져버리죠. 미국에서. 이게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좀 섬뜩했던 게 물론 뭐 좀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지만 이때 분위기처럼 지금 미국 연준도 이번 9월 점도표 보니까 경제 전망 보니까 막 올해도 좋고 내년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실업률도 하나도 안 늘어날 것 같다라면서 너무 자신감이 뭐 완전 뿜뿜하죠. 그래서 물론 뭐 연준 전망은 맨날 바뀌지만 엄청나게 이 자신감이 넘쳐나오는데 이게 오히려 불안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2007년처럼 이런 또 같은 역사가 반복되게끔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도 좀 드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고금리 장기화 얘기 결국 다시 나오니까 이제 침체 신호에 대해서 얘기도 다시 나오는데 참고로 제가 침체 관련돼서 유일하게 보는 하나의 신호가 있다라고 해서 작년에 1년도 더 됐어요. 영상을 요걸 올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 일명 장단기 금리 차라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걸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 이게 요즘도 영상에 댓글이 달려요. 그래서 댓글에 지금 이 신호 관련돼서 한번 더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한번 겸사겸사 오늘 얘기하는 건데 마침 요 지표를 이 침체를 100% 적중시켰던 이 지표를 대중화시킨 분이 요 분이에요. 듀크대 캠합이라는 분인데 요 분이 이번 주에 또 마침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감사하게도. 좀 무서운 말인데 이제 때가 됐다. 섬뜩하죠? 이제 때가 됐다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때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다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를 뺀 값이 0보다 작아지면 뭔가 이상하더라. 그 이후에 항상 침체가 오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0보다 작아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침체가 이렇게 오는 게 느껴질 텐데 이번에도 0보다 작아졌다가 올라가는데 이제 거의 임박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참고로 요거는 연준 의장도 인정했던 침체 선행 지표입니다. 연준 의장도 요거 지표는 본다. 장단기 금리 차는 본다라고 직접 말까지 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장기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년물이 4.5%다. 지금 장기 금리가 4.5인데 단기 금리가 5.5다. 그럼 여기서 요걸 뺀 값이 0보다 지금 작죠? 4.5에서 5.5를 빼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0보다 작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0보다 작아졌으면 시장에서 뭔가 선행지표가 나왔고 그로부터 좀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게 나오는데 이 분에 따르면 이제 13개월 정도 걸린다. 13개월 정도 걸리는데 작년 10월 달에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요때 10월 달에 역전됐으니까 이제 1년 지나고 있거든요. 한 13개월이니까 이제 이분은 역사가 반복된다면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쯤에 진입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준은 틀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이제 되게 강경하게 말하는데 두고 봐야겠죠. 진짜 맞을지 이번에는 다를지. 이렇게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이면은 올해 4분기 늦은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가 되는데 진짜 이 말이 맞다면 카운트다운 시작이겠죠. 특히나 이번에 이제 한 헤지펀드에서 이 지표를 가지고 침체 진입 2개월 전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만약에 12월에 침체에 진입한다고 한다면 12개월에서 2달 빼면 10월이잖아요. 10월부터가 가장 증시에 위험할 때라고 강조한 인터뷰를 이번에 했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그래서 어떻게 또 될지 모르겠지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가 지나면서 이제 침체가 본격화되는데 그게 이제 이분도 올해 12월 4분기, 늦은 4분기라고 공교롭게도 두 분이 전혀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같으면은 올해 10월부터는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보다가 살 거냐면은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4개월 전에 경기가 올라가기 전에 주식은 먼저 반등을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침체 진입 2개월 전이 주식한테 가장 위험하면서 증시가 먼저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침체 들어가서 경기 회복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증시를 먼저 오르기 시작하니까 다시 그때 가서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론은 그렇습니다. 실제 투자해보면 참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투자던데 아무튼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주식이랑 겹쳐서 보여드리면 과거에 이렇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가 역전폭이 작아지면서 정상화되기 시작할 때 침체가 오면서 주식은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가 1년에서 1년 반 뒤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별일 없네 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침체가 터지면서 쇼크가 나오고, 뭐 코비드는 약간 예외로 하고요. 지금도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내려가고 있는데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올 겨울이 될 수 있다. 요 격차가 줄어드는 시점입니다. 10년 금리와 2년 금리의 차이가 0보다 지금은 작은데, 요거 빼보시면 0보다 작은데 0보다 커지는 시점이 이제 침체에 진입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때 주식은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건 이제 요 지표에 근거한 주장인데 어떻게 이번에도 반복될지, 제가 저 영상을 찍은 지 벌써 이제 1년 반인가요? 거의 다 돼가지고, 그때도 제가 1년 반 뒤쯤에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한 10월쯤에, 올해 가을쯤에 한번 보자 말씀드렸는데, 근데 아직은 사실 침체가 왔다고 하기 어려운데, 올해 말 내년 상반기에 정말 이게 또 올지, 지연된 침체가 정말 이렇게 올지, 보통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해소되면서 항상 주식이 빠졌는데, 한번 저도 궁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 정도로 한번 복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제가 봐도 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해소된다는 시점이 결국은 금리 인하 시기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하고 동결할 때는 보통 문제가 잘 안 터지고, 금리 인하할 때 보통 문제가 터지거든요. 문제가 터져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블룸버그가 되게 비율을 찰지게 해줘서 제가 기사를 갖고 왔거든요. 보시면 진짜 큰 문제는 지금처럼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 금리를 내릴 때 터진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되게 비유를 멋있게 해놨는데, 이 산처럼 등산가들은 가장 큰 위험은 오르막길에 있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에 있다고 말한다.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는 되게 조심해서 올라가고 정신 바짝 차린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는 별로 사고가 안 터지는데,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목표도 달성했고 이미 팔과 다리는 피곤하고 뇌는 산소 부족으로 흐려지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발은 절벽에 있기보다는 이렇게 땅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제 내려가니까 허공을 향해서 아래로 위치해야 되니까 이때 사고가 많이 터진다. 등산도 하다 보면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많이 터진대요.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야, 비유가 아주 찰집니다. 제가 보면서 야, 이거 비유를 되게 멋있게 했다 싶었는데, 그래서 보통 위기도 보통 보면 올릴 때 터진 게 아니고 이렇게 내리면서 동결 후에 터지죠. 그래서 저 때가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나서 좀 1년에서 1년 반 뒤에 보통 그 금리 인하 시점과 함께 터져서 저 지표가 침체 선행 지표다, 적중 지표다라고 많이 불렸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감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 올해 말이나 내년에 금리 인하할 때가 위험할 것 같은데, 뭘로 인해서 터질지는 예측은 불가하겠죠. 그래서 이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다 괜찮다. 요 하얀 기사가 연착륙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금리 내리면서 연착륙 얘기 쏙 들어가고 침체가 오고, 기준금리 올릴 때는 야, 거봐 미국 경기 너무 좋다니까 무슨 소리야, 연착륙 하다가 동결할 때 문제 없다가 내리면서 터지고, 터지니까 내리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리 올라갈 때는 야, 이렇게 금리 올려도 미국 경제 좋은데 무슨 소리냐, 뭐 걱정이 많아, 부정론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동결하다가 뭔가 이제 고금리 여파가 오면서 터지면서 금리 내릴 때 이제 이때는 연착륙이 쏙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런 페이스라면 이제 올해 말 내년 초가 조금 증시에 예상 밖 쇼크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시점까지 정확히 딱딱 집어가지고 볼 수 있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충격이 올 수 있다 정도, 이런 시점에 이런 논리로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되면서 보통 침체가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장단기 금리차 이게 다시 나오면서 이번에 월가가 다시 보고서를 냅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에 매도하라는 본인의 주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서 보통 주식에 충격이 오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했을 때 미련 없이 팔고 떠나라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튼에 쓴 자기 전략은 그거다. 괜히 완벽하게 증시 고점까지 다 수익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금리 인하할 때를 피하려면은 마지막 금리 인상할 때 매도하고 떠나라, 이 얘기를 그래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가을 겨울에 조정이 이어지다가 이번 주도주 반도체나 주택건설 이게 반등을 못하면 확실하게 매도하고 떠나도 될 것 같다라고까지 되게 강경하게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전략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약간 비관론적인 포지션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전략은 전략이니까 이런 것도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랑 주택건설이 빠르게 반등하면 매도 포지션이 아니고 자기도 오히려 추가 매수할 거다. S&P가 지금 4,300이면 4,500, 5,0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거 빠르게 반등하면은.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내려가면은 증시가 한 10%까지 추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열어둬라라고까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은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상 여파가 시차를 두고 오면서 고용시장이 결국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증시도 빠질 거다. 그래서 이번 주도 기사 나온 게 올 연말 성수기 공휴일 기준으로 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2008년 이후 가장 작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근거로 대면서 봐라, 이제 올 연말은 아마존 불프도 그렇고 뭐 연말 소매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채용을 안 한다. 이러면 당연히 고용 악화의 여파가 증시나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급격하게 식을 거다. 연준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준의 실업률 전망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반박하는 보고서를 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은 이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도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얘기 드렸지만 경제 전망 맞추기 정말 힘들다. 제가 이 자료를 어떤 책에서 보고 저장해 놓은 건데 민간 경제기관의 침체 예측 확률이 3.3%입니다. 3.3%. 그러니까 맨날 뭐 IMF에서 경제 전망했다, 뭐 OECD에서 경제 전망을 했다, 무슨 유명한 기관에서 경제 전망 리포트를 냈다 해서 막 공부하시고 볼 수 있지만, 저도 보지만 맞출 확률이 3.3. 그리고 IMF는 특히나 경제 침체를 1년 전에 예측할 확률이 0.8 0.8 그리고 그 해에도 예측할 확률이 23.6밖에 안 됩니다. 정말 어렵다. 그 해에도 못 맞춘다. 당장 그 해에 일어날 코앞의 일도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묵묵히 리스크 관리들 하면서 하던 거 하는 게 최고다. 주식을 모아가기로 했으면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자료 보니까 올해 헤지펀드의 60%, 그 날고 긴다는 헤지펀드, 밥만 먹고 주식 투자하고 분석하시는 분들의 60%는 올해 상반기에 시장보다도 못했습니다. 올해 60%. 엄청나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분석해보니까 15년 동안 시장을 이긴 펀드는 8%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전망 맞추는 게 S&P 500이 올해 상반기에 15% 넘게 올랐는데 그 비싼 연봉 받으시는 헤지펀드 분들도 60%는 올해 시장 수익률도 못 따라갔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고 팔았는데 그냥 S&P 500 사놓으신 구독자분들이 승자다 이렇게 보여지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런 자료는 저장해놓고 역시 S&P 500 그냥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수익률도 좋은데 굳이 뭐 먼 길 어려운 길 돌아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할 때 보이는 자료라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나스닥 흐름하고 주요 헤드라인 계속 이렇게 메모해놓는데, 작년 가을에 침체가 쇼크가 온다 그랬다가 침체가 약하게 온다고 바뀌니까 올라가고, 올해 3월에 은행 위기가 온다고 하니까 폭락했다가 갑자기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부터 붐이 불면서 AI 붐이 불다가 이제는 새 강세장이 온다 하다가 이제는 침체 안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제 또 고금리 장기화하면서 침체가 다시 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이 맨날 바뀝니다. 한 몇 달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러티브라고도 하고 증시의 어떤 분위기라고도 하는데 키워드라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번 노이즈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올해 3월 은행위기 있었는지 기억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실걸요 아마. 작년 말에 침체 위기가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올해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는 매번 바뀌니까 저도 까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적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기보다는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주식, 믿음이 있는 주식, 나는 믿음이 없다 하면 시장 지수, 어차피 투자하실 거라면,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투자 안 하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고 나는 어차피 투자할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시장 지수나 좋아하는 주식, 노이즈 무시하고 많이 빠졌을 때, 적정 가격 왔을 때 모아가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만에 또 침체 얘기 쏙 들어갔다가 갑자기 또 연준 비공식 대변인도 침체를 약간 암시하는 듯한 기사를 내고 연준 위원들도 강경 발언들도 막 하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도 나오고 해서 한번 또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침체 진입 직전 2개월이 증시한테 안 좋다고는 하는데 뭐 이런 데이터는 팩트지만 또 우리 침체가 언제 오는지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것부터 2개월 전에 맞추고 뭐 이런 건 어려우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